오늘도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오늘은 2장입니다. 제목이 재밌어요. 얼음 사람들. 원제를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은 뭐일까요? 아이스맨일까요? 좀 이상하긴 하네. 아이스맨은 여기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죠. 가명인데 스킵. 아마 전체 책의 제목과 연결하면은 스킵은 뭘 건너뛰었어요. 양심을 건너뛴 사람. 저는 우리말로는 그냥 차가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차가운 사람. 스킵은 우리말로 차가미라고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스킵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 책 읽기를 하고, 제가 문제를 4개를 만들어 왔는데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스킵이 어릴 때부터 2가지 특징을 잘 보였다고 그러네요. 하나는 똑똑하고 잘생겼다.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학교 성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중간 정도. 자, 68쪽에 가보니까 부모가 돈이 아주 많았다. 돈이 많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옷을 잘 차려입는다? 좋은 차와 좋은 집이 있다? 뭐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부자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많이 나왔죠. 갑질. 제가 그 갑질이라고 말하면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횡포입니다. 갑질, 을질, 병질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갑이 갑질 잘하면 좋은 거죠. 제가 도둑놈은 도둑질은 나쁘다고 했는데 뭐 도둑질도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횡포는 언제나 나쁜 거죠. 부자들이 되게 갑질을 많이 하는 이유는 남을 무시해서 그런 거죠. 커뮤니티, 공동체 설명드릴 때 무시라는 것이 공동체의 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커뮤이라는 말은 함께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우리말로는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같이 한다는 말에는 다르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성, 별이 다르다. 신, 분이 다르다. 다르지만 같이 해요. 뭘 같이 합니까? 삶이라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죠. 동료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남이가 할 때 너와 나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여기는 태도, 이것이 우리입니다. 울타리 개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너무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 자체보다도 이제 그 돈에 기초해서 권력을 갖게 되면 권력이라는 것을 이제 부리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물론 계약 관계로 부릴 수 있습니다. 고용 관계가 그런 거죠. 노동, 일자리 얼마 줄 테니까 이런 일을 해주세요. 부리긴 부리는데 평등한 관계죠, 그런 거는. 지금 여기서는 제 멋대로, 제 맘대로 부리는 거죠. 아니 뭐 쥐꼬리만큼 월급 주면서 큰 일을 시키고 막 그러면은 또는 뭐 누가 욕 얻어 먹으려고 회사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하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이제 무기로 삼아가지고 욕을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남을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수단화해서 부리는 짓,
이것이 갑질이고 횡포질입니다. 부자들이 대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 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너는 내 돈이 필요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산다는 이걸 이제 그 맹자의 말 중에도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상생이란 말 많이 쓰죠. 상생 하나 더 붙여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죠. 맨날 손석희가 한마디고 한 걸음 더 들어간다고 맨날 그러는데 우리도 한 걸음 더 들어가죠. 상생은 많이 알죠. 근데 거기다가 상생 양자까지 붙이겠습니다. 양육, 교양할 때 기르다 이런 뜻이죠. 거기다 지도를 붙이면 됩니다. 상생양 이상하네. 여자 이름 같아. 지도. 그러니까 서로 생이라는 것은 살리고 양이라는 것은 기르고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 순차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차례대로. 서로가 먼저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무리지음이죠. 우리 순자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군거, 화일. 무리 짓는다. 무리살이. 서로 화목한 거죠. 몫을 함께 나누어 갖는 것. 이것이 화입니다. 화목하다. 집안의 화목. 얼마를 벌든지 간에 아버지가 그거를 딸에게 용돈 주고 해서 적절히 모두 함께 나누어 쓰면 그건 화입니다. 화일이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야. 순자가 꿈꿨던 이상 사회네. 무리지어 살지만 몫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한데 어우러지는 삶. 우리 이제 대동 사회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동이라는 건 크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크다라는 말을 쓴 이유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살리면서 길러주는 거죠. 기르다라는 말의 아주 중요한 뜻은 일단 먹여야겠죠. 배 터지게 먹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먹이고 더 나아가서 살찌우고 한 단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저마다 저가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이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식들이 그럴 때 있죠. 아들, 딸이 엄마 나 왜 낳았어? 그러면 불만이 있는 거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그럼 어버이가 그 아들, 딸을 잘 못 기른 겁니다. 잘 기른 경우라면은 아들, 딸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부자들은요, 돈을 줘서 자기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먹고 살게는 해주는데 뭐도 주느냐면은 무시, 모멸 이런 것도 주는 거죠. 권력화라고 할 수 있고 갑질, 횡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지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돈만 가지고 사람의 높낮이를 서열화했습니다. 가난뱅이, 낮은 놈이죠. 부자, 높은 놈이야. 높낮이를 돈을 가지고 했어요.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저 먼 발치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제와 비슷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킵은 아버지가 돈이 많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뭐든지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써놨죠. 68조 가운데쯤. 늘 따분했다. 우리 맥주 여사께서 따분하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은 안 해놨어요. 따분하다와 이제 모성, 지루하다, 권태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은 말인데요. 뜻은 좀 다릅니다. 따분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그 고리타분하다는 말에 좀 나와 있죠. 남아 있습니다. 고리타분하다, 고리짝 같다. 맛이 음식이 좀 터분하다. 무슨 뜻이야? 이때 이 말은 신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맛이 같다. 또는 본디 이제 그 우리 이제 기쁨 또는 이제 어떤 새로운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부푼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시들해져 버린 상태, 이것이 따분입니다. 따분하다는 건 뭐냐면 기대가 있었죠. 그것이 식어버리고 사그러들고 단조로워지고 실증이 나고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뭐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게 중에 하나가 이제 하고 싶음이었죠. 되고 싶음, 닦고 싶음. 하고 싶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먹고 나면은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그렇게 바뀌죠. 우리 삶이라는 것이 하나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근본적으로는 이런 하고 싶음이라는 엔진이 있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나날살이 속에서는 되풀이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하는 이런 나날 맴돌이를 통해 가지고 되풀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반복적인 거죠.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먼대한 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오늘 왠지 뿌듯해, 보람을 좀 느꼈어요. 이럴 때는 자존감, 돈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오늘 도왔다. 근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나의 결단 이런 것에 기초해서 누군가를 도왔다. 또는 어떤 모임에 가서 내가 멋진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태도를 바꿔놨다. 이랬을 때 누군가가 내게 와서 한마디 해주죠. 아, 가은씨 아까 멋있었어. 그러면 그 한마디 칭찬이 그날의 보람이 되는 거죠. 그럼 집에 가서 왠지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이 자존감이거든요. 이런 것이 사라지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 따분함이야. 그런 엔진의 그 뜨거움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엔진이 식어버렸어요. 시들시들. 이거 따분함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 호숫가로 가가지고 가위로 그 이제 앞에 그냥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냥 황소 개구리들을 찔러 죽였다. 그냥이란 말은 그 모양이라는 말을 줄인 겁니다. 이유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강아지 왜 얼굴이 그래요? 그냥 생긴 게 그대로야. 뭐 어떻게 뭐 이 모양 저 모양 그 모양 할 때 그냥이야. 너는 그 남자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사랑하니?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이유가 없다는 거지 뭐. 그냥이라는 것은 사실 도인들이 쓸 수 있는 말이네요. 아, 정말 멋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 잘못 쓰면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쏙물이야, 쏙물. 그런데 멋있게 쓰면 도인 같은 사람이야. 그냥은 수준이 천차만별인데요. 사이코패스인 이 스킵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기 이유가 하나 있었죠. 심심풀이네요. 따분해서 개구리를 죽였어요. 뭐 이 문학 작품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너 왜 사니? 그러면 그냥 살죠. 뭐 누가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못 찾았어. 그러면 물어보죠, 그죠? 왜 사냐 그러면
그냥 살지. 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살지 이래도 그것도 이유긴 이유인데 그것도 귀찮아 이제. 죽지 못해 산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살고 싶은 이유를 못 찾았을 경우 아직 못 찾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냥 살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왜 죽였을까요? 자, 질문은 이겁니다. 장난 삼아서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게 양심이 어긋나는 건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각해 주셨다가 한번 토론을 해보시죠. 그리고 말들이 길어지니까 제가 좀 말을 좀 줄임말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요구를 했었죠. 양심이란 말을 자꾸 쓰면 양이라는 것이 걸러내는 틀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걸음틀. 채가 있고 필터라는 게 있죠. 걸음종이. 이게 양의 의미입니다. 옳고 그름을 걸러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옳고 그름을 걸러내는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이라는 것은 이런 기구 이름이었죠. 그러면 양심할 땐 이미 그런 기구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영어로 컨션스 할 때는 신데레시스가 떠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더불어 이런 뜻이죠. 데레시스는 받아들이는 거. 옳고 그름을 동시에 한꺼번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흑백으로 봅시다. 희고 검은 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난 금방 알 수 있죠. 아, 요거는 흰 거고 요거는 검은 겁니다. 금방 알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뭐가 들어가요? 탐욕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아, 요거 분명히 흰 건데 뭐라고 말을 해요? 요거 노란 거예요. 왜요? 노랗다고 말을 하는 순간 나한테 유리해. 그러면 노랗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탐욕이라는 것이, 부당한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감으로써 원래 우리에게는 분명히 희고 검은 것이 뚜렷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중간에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잘못 또는 일부러 어긋나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션스 하면은 한꺼번에 아는 것, 한데 아는 것, 더불어 아는 것, 모두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네요. 양심은 걸러내는 거였지만은 컨션스는 아울러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낱말이군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는 바른 마음이라고 바꿨습니다. 가을씨 않았을 때 되게 열심히 했는데 바른 마음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는 좋음이었습니다. 좋은 마음. 바르다라는 것은 언제나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좋다는 말 자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은 상황, 사람, 이 비교라는 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좋아도 그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행동은 결과적으로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상황 의존적입니다. 그 다음에 어진 마음도 필요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첫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이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바른 마음이라고 바꿔야 된다. 바름에는 두 가지가 강조가 됐습니다. 하나는 바르다에는 옳음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옳다. 옳다라는 것은 올하다,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윤경 씨 맨날 그러죠, 그죠? 아파가지고 못해. 몸이 아파가지고 마음은 귀찮고 갑자기 그 몸이 아프면은 마음이 흐트러져요. 이럴 때 양심, 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른 마음을 가지려면은
몸이 튼튼해야 돼. 바른 몸이 전제가 되는 거야. 그 옳다라는 것은 잘 여문 거야. 잘 읽고 잘하고 또 나름대로는 부실한 점 이런 게 없는 것 다 갖추고 있을 때 이것이 바른 거죠. 자동차가 바른 자동차라면은 거기 뭐 고장이 안 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발음의 내적 규정입니다. 근데 발음이라는 것은 또 외적 규정도 있어요. 아니 자동차가 자동차 길로 가야죠.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주차할 때도 그 주차선 안에 딱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제가 장롱 비유를 썼지만은 장롱을 놨는데 거실 한가운데 놓고 장롱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벽에다 붙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르다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또는 행위가 놓여있는 전체적인 상황 또는 맥락 관점에서 평가되는 거예요. 그거 상대적이네요. 그러니까 바른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자체도 발라야 되지만은 그 마음이 작동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발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되는데 점점점 바른 마음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첫 번째 질문 물음의 핵심 묻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바른 마음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묻는 거야. 아, 개구리 죽인다고 뭐 그게 양심인가? 무슨 관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멩이가 있는데 돌멩이를 내가 깼다. 그 양심과 관계가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그렇게 그 돌멩이가 내가 얼마나 귀히 여기는 건데 우리 어머니가 외국 나갔다가 거기 분명히 써 있었나 봐. 돌 가져가지 마시오. 근데 그걸 몰래 가져오셨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싸놓기 시작하니까 어디 가실 때마다 그거를 싸다 놨어. 근데 그걸 누가 깨뜨렸어요. 그럼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남의 물건 파손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자연물은 주인이 있나요 없나요? 주인과 관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양심이 바른 마음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묻는 물음이었군요. 장난삼아 개구리 죽이는 거 저도 뭐 어릴 때 많이 했네요. 아니 잔인하게도 많이 죽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착해서 어릴 때는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기. 어떻게 뒷다리를 구워 먹나요? 잔인하죠 뭐. 토끼 잡아 먹는 거. 강아지 고기 좋아하잖아. 소고기. 어? 아니 어쨌든 육식 이게 양심적인 건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이 양심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묻는 거야. 인공물은 어때요? 반달리즘. 제가 아는 분이 조각가가 계신데 그분이 조각을 해가지고 도시에다 설치를 해놨어. 근데 쇠로 해놨는데 다음날 어떤 놈이 그걸 잘라갔어. 양심적인 건가요? 양심이 있나 없나 이놈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들어봐야 돼 일단 왜 잘라갔는지.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목숨을 바쳐서 그걸 거기다 세워놓은 건데 그거를 잘라간 놈은 일단 그 둘만의 관계에서 보자면 양심이 없는 놈입니다. 그냥? 사람의 경우는 분명히 양심 문제가 사람의 팔을 꺾었다. 기분이 나빠서 장난삼아서 그러면 우리 아마 정신병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왠지 층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바른 마음이 적용되는 가장 확실한 층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도 양심이 좀 적용이 되는데 왜 우리는 그 수많은 육식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양심을 저버리고 사나요? 판단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먹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양심 문제로 가둬둘 수가 없는 거죠. 양심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양심의 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양심 문제를 거론할 때는 이 범위 문제를 먼저 합의를 봐야 돼. 이게 양심과 관계된 것인지 아닌지 먼저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양심적인 것을 이렇게 말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바른 마음에 따른 것이다. 양심적이다라는 말을 바른 마음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너무 기니까 줄여서 바맞다라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바른 마음에 따르는 것, 이것이 바맞다다. 양심적이란 말을 없애려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만들어졌어요. 양심적, 이 적이란 말이 이해가 좀 어려운 말이어서 그렇습니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양심적 할 때 이 적이 심리적, 물리적 할 때 적이 많이 쓰이는데, 그 적이란 낱말이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쓰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쓰는 표현인데, 따르다라고 일단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바른 마음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마음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해가지고 그 행동이 바를 것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주로 논증을 했던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스킵이 한 단계 더 나아갔네.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이것도 재미가 없었어 이제. 그래서 폭죽을 사와가지고 황소개구리 입속에다 폭죽을 넣어서 터트리는 폭죽 실험을 했죠. 근데 그것도 좀 재미가 없었어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여동생을 불러가지고 여동생을 놀래준 거죠. 당한 적 있어요, 가은 씨는? 오빠한테? 오빠가 없어. 왜 짓궂은 오빠들이 가끔 그 짓을 하잖아. 놀래주는 짓을 한단 말이야. 근데 놀래도 나중에 뭐 그냥 괜찮아 오빠 재미져서 하면 그런 정도 수준도 있는데 악몽을 꿔야 할 수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이 차가미가 한 짓거리는 그거 보면 클레어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고 집으로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다시는 이제 오빠랑 놀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악몽을 꿨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오네요. 두 번째 물음은 남을 즐겁게 하는 짓. 즐겁이란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조금 완화시킨다면은 남에게 몹쓸 짓 하는 거죠. 우리가 악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수준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놀래키는 거, 남을 혐오스럽게 하는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바리맨. 요 놈은 사이코패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바리맨들은 그 자체로는 뭐 누구한테 큰 해코지를 하진 않아요. 근데 정신적인 충격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어쨌든 남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를 양심이 없는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 가지는 칸트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분출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를 이용했다는 점,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비도덕적입니다. 아울러서 만일 그 행동에 노출된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갔다면 지금 이 문제가 똑같은 거네요. 그때는 분명히
양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마음이 아니다. 그럼 이제 바른 마음을 알 때만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논증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바른 마음의 첫 번째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조음. 조음이라는 것은 활짝 피어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조잡들게 하지 않고, 병들게 하지 않고, 쪼그라들게 하지 않고, 쪼이지 않고, 짜그러들게 하지 않고 활짝 피어나게 해주는 거. 이게 조음이었잖아요. 그럼 잘 자라는 거죠, 그죠?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아이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거 조음이냐. 나쁘다는 것은 자꾸 못하게 가로막는 거냐. 짓밟고, 짓누르고, 억누르고, 그래서 조잡들게 하는 거, 병들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쁜 겁니다. 그럼 바른 마음의 첫 번째는 좋게 하는 거네요. 어질다라는 건 뭐였냐면 잘못하면 감싸주는 거였습니다. 안아주는 거였죠.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야단치고 나무라고 꾸짖어가지고 그를 배척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해주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 이것이 어짐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어버이들이 많이 하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그 보기의 경우에는 남을 즐겁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조음은 아니네요. 좋은 건 전혀 아니고요. 어진 것도 전혀 아니고요. 옳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 바르다라는 이 규정에 따를 때 전혀 속하지 않는 바르지 않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맞다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즐겁게 하는 것을 남이 싫은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 황금률 아시죠, 그죠? 네가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먼저 하게 하라. 황금률, 도덕률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동생이 즐겁하는 일을 지가 좋아가지고 저의 즐거움을 위해 시켰으니까 황금률을 위배했네요. 그럼 양심이 없는 거예요. 바르지 않습니다. 그럼 남을 즐겁게 해준 일은 바른 거네요. 남을 키우고 남이 잘 되도록 해주는 거. 이걸 제식으로 살림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로써 나도 살고 내가 살아서 남도 살리면 이것이 서로 살림이 되는 것인데 이런 바른 마음입니다. 그리고 뭐 고음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곱다라는 것은 우리 이제 새색 씨한테 많이 쓰는 거였잖아요. 아, 참 우리 신부가 참 곱다. 곱다라는 건 뭐냐면 거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은 욕쟁이 할머니한테 누가 곱다고 하겠어요. 모진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곱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질다. 이거의 반대말이 어질다잖아요. 고음이라는 거는 실제로 어린아이의 고사리순처럼 순진, 천진, 난만, 그리고 때묻지 않은 삶, 이것이 고음이야. 세상적인 이런 세속적인 욕심, 불악기 같은 지 목만 챙기려고 하는 불악기란 말이 좀 낯설죠. 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원래 뜻이 불,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 플러스 악귀입니다. 악귀 불교 용어죠, 그죠? 그 굶주려서 죽은 이제 사람이 되는 게 이제 그 굶주린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먹으려고 하지만은 목구멍이 바늘보다도 작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배는 불룩 나왔죠, 그죠? 근데 목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음식은 앞에 있지만 먹을 수 없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 몫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이 불악귀야. 자, 이제 그 다음 남을 즐겁게 하는 짓을 통해서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하죠. 마조히즘, 매저키즘. 실제로 이런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질투? 남 못되면 괜히 통쾌한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양심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남 잘 됐으면 칭찬해 줘야죠. 바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를 칭찬해야 됩니다. 그런데 헐뜯어요. 똑같네요. 그죠? 헐뜯어 놓고는 그러죠. 걔는 원래 성격이 이상하는데 운이 좋아서 그래 등등. 그러면 통쾌하죠. 헐뜯고 나서 통쾌한 그 기분을 맛보면 과연 그것이 양심적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가겠습니다. 70쪽 마지막 단락에 보면 어버이 부모님 얘기가 나옵니다. 스킵이 그런 애인 줄 알고 있어요. 여자애들 함부로 데려다가 겁탈하기도 하고 동생 막 그렇게 즐겁하게 만들기도 하고 개구리 막 죽이고 그리고 남의 조그마한 아픔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소시오패스라는 거. 제가 이제 그 모여살이 이제 R이라고 소시오패스를 그렇게 했고 소시오패스 사람에 대해서는 모임 아르미라는 이상한 말을 번역을 했었죠. 모임 아르미.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당연히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친구끼리 친하려고 하는데 내 친구는 안 그런 것 같아. 25명 중에 한 명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친구 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잠을 못 자. 그런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내 친구는 그냥 발 뻗고 잘 자. 그리고 이간질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뻔뻔스럽고 그래.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소시오패스인데 그 사람 속이 편하죠, 그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친구로 살아가는 나는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러면 병명이 좀 잘못 붙여진 거죠. 하지만 어쨌든 원래 병명은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이런 모여살이 또는 모임이 모알이 여기 때문에 이걸 잘 살려고 앓는 사람. 그래서 모임 아름이라고 앓는이라고 일단 합시다. 앓는이 모임 앓는이 소시오패스 알고 있는데 이 부모가 그것을 모른 척 해왔어요. 왜? 한번 잘못 혼내면 뭐 부모에게도 대들고 난리가 나니까 그 아이를 그냥 방치했네요. 모른 척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이런 소시오패시라는 아리를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혼내지 않았던 거죠. 지금 한국에 이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부적응자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아이 자신이 불행해지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그 아이들은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그 사람들끼리는 큰 문제 없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요.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소시오패스들입니다. 그들은 왜 부적응자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걸 질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제가 양심 얘기할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는데 실제 제가 아는 어른께서 겪은 일인데 저희가 이제
술 한잔하고 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서 택시를 타고 이제 아파트 단지에 내렸는데 웬 젊은 처자가 웬 놈한테 이렇게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게 술도 취했고 그런데 이거 뭐 저거를 말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는 척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있다가 아이고 뭐 한 대 얻어 터지면 나만 손해지. 예? 그리고는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다가 암만도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예. 자기도 모르게 욕이 한 마디 나온 거죠. 개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놈이 지나가던 사람이 야 임마 그러니까 이제 대뜸 멱살을 잡고 이제 폭력을 이게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때리면 맞아야지 뭐 어떻게 나이도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왕 시작된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 싸움은 싸움인 거지. 그래가지고 한 두 차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 도망갔던 그 여자가 막 되돌아와가지고 갑자기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른이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고,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굉장히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그래요. 만일 그때 내가 그냥 지나갔다면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죠? 제가 맨날 그 얘기했거든.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도덕의 기초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구 박사 맨날 너무 아직 나이 덜 먹었어. 맨날 이렇게 아는 척하고 모른 척 못해가지고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죠 그런 거를. 여기저기 그냥 팔 뻗어가지고 이 일 간섭하고 저 일 간섭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맨날 그러시다가 당신이 딱 겪고 나서는 구 박사가 맞아 그러시더라고.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한데, 자 이럴 때 어버이가 자기 아들 딸에 대해서 그 혼내지 않으면, 모른 척하면 그것이 과연 양심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체벌의 문제가 있었죠, 그죠? 아는 척을 해가지고 혼을 내는 나무라는데 매를 가지고 때렸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허벅지가 시퍼러둥둥하게 멍들었어. 이것도 그럼 양심적인 훈계인가요? 사랑의 매라는 말이 과연 성립이 가능한 건가요? 이때 우리는 또 목적의 바른 마음과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의 바른 마음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착한 가게. 수단이 착해야 돼. 목적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나쁘면 안 되는 거죠. 수단이 몹쓸 짓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수단 자체도 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착한 가게란 말의 의미는 그 수단이, 방법이 착하다는 뜻으로 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아이를 나무라지만은 좋은 결과를 목적을 삼아서 착한 방법으로 훈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바른 마음에 따르는 것이지, 아무리 급하다고 해가지고 다리 몽생이 분질러 놓고, 제가 어릴 땐 이런 짓도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니까 여러분 상상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급격히 변화해 왔기 때문에 한 30-40년 전만 해도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누나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럼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보내. 여자가 무슨, 그러니까 아니 지 옆집에는 책가방 메고 고등학교를 가잖아. 나는 여자란 이유 하나로 못 가잖아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싫어가지고 집을 뒤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시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 집 아바이께서 찾으러 가죠. 수소문에 찾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떡합니까? 집안에 가둬도요 못 도망가게. 그럼 집안에 가둘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 같은 데밖에 없어. 광이 어떤 곳이에요? 쥐가 다니는 곳이 쥐가 다니는 곳. 이런 데 가두고 머리를 막 잘라버려. 이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모진 방법으로 무엇인가 나무라고 야단치는 것은 바른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착한 방법이 쓰여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마음을 안 쓰는 어린아이, 이것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말만 들기를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그냥 재미로만 들으세요. 네. 이것도 재미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상해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좋은 말을 만들면 되는 거죠. 바른 마음은 그냥 줄이기가 어려워서 그냥 바마까지는 그냥 한번 같이 바마. 안 쓰는이니까 안 쓰고 어린아이 바마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른 마음을 안 쓰는 어린아이를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은 나무라야 될까요? 나무란다는 것은 바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이 바른 마음일 것 같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야단을 쳐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 문제가 좀 아직도 못 고쳐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과제를 내줬는데 안 해오잖아요. 이제 야단을 좀 쳐. 그 야단을 칠 때 착하게 쳐야 되는데 비난을 할 때가 있어. 그러면 그 학생도 무슨 죄로 비난을 받나요? 저도 반성은 많이 하는데 착한 방법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어쨌든 자, 세 번째 물음은 그거였습니다. 나무라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스킵의 어버이죠. 나무라지 않는 것이 과연 양심적인 것인가? 자, 이제 72쪽으로 가면 26살의 스킵 얘기가 나옵니다. A씨라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 들어갔더니 이 회사의 그 매출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 3위의 기업으로 만들어 버렸어. 능력은 좋은 친구네요. 근데 내용이 몇 가지가 있네. 거짓말이 점점 늘었고 만성적으로 따분했던 스킵이 아주 공격적으로 뭔가 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적은 운이 좋아서 실적은 높아졌는데, 그리고 비서를 뭐 성희롱했는지 성폭력을 하다가 안 들으니까 팔을 분질러 버렸어. 말 안 듣는다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놈이 너무 소중한 인재야.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뒤처리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승승장구란 거죠. 나중에 이제 이 회사에 A씨라는 회사의 CEO, 사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회사 입장에서 본 문제를 내봤습니다. 회사의 실적이라고 합시다. 좋은 목적.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은 양심적이다. 봐맞다. 말이 좀 이상하네, 그죠? 봐맞다. 바른 마음을 따른 것이다. 이미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데 문제를 내니까 이상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둘을 나눌 수 있느냐 이거죠. 좋은 목적을 이루는 거. 예를 들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거. 남을 돕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도둑질하는 건 나쁜 건데, 그럼 이 둘을 합산하면 결과는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항상 문제는 그런 거죠. 그죠? 합산해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걸 합산하면은 가끔은 더 좋기도 하고 가끔은 더 나쁘기도 해서 결과를 알 수 없다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도박처럼 살기도 합니다. 에라 모르고 한번 일단 지르고 보자. 그래서 결국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 가끔은 컨닝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꾸면 되는 거죠. 한두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을 수도 있는 거죠. 야, 어릴 때 뭐 한두 번 안 싸워본 애가 있겠어. 싸우면서 큰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뭔가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 양심적인 행동을 하도록 돌아오는 것이지, 리플렉션,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문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흔들리는 양심. 그러면 이런 스킵의 이런 성공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판단해도 좋은가요? 우리 삼성의 지금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삼성의 이 성공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그 적자에 허덕이던 하이닉스 반도체 호황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SK가 이제 사들였잖아요. SK가 대박이 난 거죠, 그죠? 그런데 삼성 계열사, 반도체 계열사 전체가 지금 물건을 못 만들 정도로 호황입니다. 만들어내면 이미 선 주문들이 밀려 있어요. 제가 한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히페리온이라는 소설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 문든 줄 알았는 뜻이죠. 하이프 하면 숨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HYP, 하이프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이 제공해주고 있는 건데요. 나중에 구글 들어가셔서 이제 하이프 그래프라는 걸 쳐보세요. 2014, 2015, 2016 쭉 나오고 있는데 2016년 거까지는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굉장한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든 것인데 이게 이렇게 종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종형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뒤에 종형 왼쪽에 있는 시간 타임 슬라이스를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들은 지난 시절의 영광이야. 이 마루 꼭대기에 있던 것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마루가 형성되죠. 이렇게 또 물마루, 물결처럼 이렇게. 2014년에 맨 위에 마루에 있던 게 뭐냐면은 IoT 같은 겁니다. 사물 인터넷.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캠코더에 부품들이 여러 개 있죠, 그죠? 이건 너무 작으니까 항공기로 할게요. 항공기의 부품이 한 200만 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핵심 부품들은 딸잖아요. 전선 같은 경우 어디 전선에 고장이 나면 찾아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중요한 부위마다 센서들을 달아야 되죠. 그걸 이제 칩이라고 합시다. 그럼 반도체 칩을 다 달아가지고 센서를 거기다 작동시키면은 비행기 한 대 안에 그런 센서가 얼만큼 달려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행기의 모든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AI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클라우드라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마치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구름을 형성하듯이 모든 기기로부터 이런 센서로부터 정보들이 쫙 구름이라는 곳에
올라와요. 클라우드에 올라옵니다. 그럼 이걸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은 AI는 이것을 모두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요. 근데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이제 엔진이 앞으로 10년 정도 더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측이 가능해.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전구들이 있죠, 그죠? 전등들이 있는데 이 전등에도 요렇게 IoT를 딱 연결해 놓으면요. 앞으로 요 전구는요. 한 10시간 정도 더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갈 필요 없네요. 10시간만큼은 충분히 이걸 쓸 수가 있으니까 연료가 그렇게 되면요. 보용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조 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답니다. IoT 대단한 거네요. 그것만 하기만 하면 그냥 일종의 운영 경비나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한 만큼 이제 수익을 창출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IoT가 요 마루에 있다면은 뭐가 가장 많이 팔린다는 뜻이야? 두 가지네. 하나는 바이오칩. 반도체 시장은 뭐 절대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개발시켜야 되네요. 인공지능 이건 뭐 물론 이거는 인공지능 발전의 속도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여기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몰릴 거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16년에 뭐가 실려 있을까요? 네, 이제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도 삼성처럼 대박을 칠 수 있겠네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뭐 디지털 휴머니티즘, 디지털은 아시겠네요, 그죠? 컴퓨팅, 이런 컴퓨팅과 연결된 겁니다. 이건 뭐 지속적인 추세이죠, 그죠? 근데 왜 거기에 휴머니티즘이 들어갔을까요? 휴머니즘하고 휴머니티즘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 말할 때는 휴머니테리언이라고 합니다. 휴먼이 아니야. 휴머니테리언 인터벤션. 인도주의적 개입.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루안다 사태 때 이게 인종 청소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이제 유엔에서 나토에서 또는 뭐 미국이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이제 휴머니테리언 인터벤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휴머니티즘 할 때는 단순히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요거는 어떤 사람 다음의 문제입니다. 내년 2018년도 베이징에서 그 월드 컨그레스 오브 필로소피 세계 철학 세계 회의가 열립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Learning to be Human입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어렵긴 한데 중국어 한자로 표현할 때는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이제 성인이라고 했으니까 이룰 성자, 성인, 사람을 이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우다, 학자를 썼고, 학위성인. 좀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사람다운 배우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알파고는 사람은 아닌데 사람다운 면을 갖추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 두 분이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럼 쉬리는 아이폰 쉬리는 목소리도 사람 같잖아. 대화도 가능하고. 자, 그러면 이 쉬리 같은 사람다움이 있나요? 이걸 묻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사람을 비롯해서 제가 이제
돌볼개 얘기를 했었죠. 돌볼개. 반려견 이런 말보다는 돌볼개가 좋다. 이 돌볼개의 사람다운 문제도 이게 논란이 될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결국 AI겠죠. 인공지능이 과연 로봇이 휴머노이드, 사람을 닮은 로봇이 어디까지 사람다워져도 되는지, 이거 굉장히 시급한 문제야.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기업의 발전이라는 것은 사람다움의 이 영역을 상품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의 경제학이잖아요,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사람에게 새로운 욕망을 불어넣어야만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은 과학기술의 힘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이제 우리에게는 경탄의 대상이야. 우리가 쓰는 뭐 수단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주인이 아니고 거꾸로 우리는 그들의 과학기술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우리는 그들을 아마 환호성으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우리는 뭐 우리 그의 로열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이폰 충성도가 높다. 우리가 이제 제품에 대해서 로열티를 얘기해. 왕에게 쓰던 개념을 제품에 대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네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되나요? 이게 바로 이 문제이군요. 언뜻 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작은 문제 같았는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큰 문제였습니다. 과연 착한 수단, 이걸 우리가 고수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류 발전을 위해서라면, 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또는 기업의 이런 성공을 위해서라면 착한 수단이라는 게 뭐 무슨 한가한 소리입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모진 방법이라도 나쁜 방법이라도 써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양심 문제로 봐야 될까요? 그냥 단순한 경영 논리로 봐야 될까요? 우리의 선택에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5쪽으로 가면은 이제 오늘 토론할 문제는 다 제가 소개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토론을 위해서 좀 함께 공유해야 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75쪽에 보니까 이렇게 물었네요. 그런 스킵. 소시오패스의 삶에서 주된 결점은 무엇인가? 맨 마지막 문장에 있죠. 76쪽에 가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스타우트 여사가 정의 내렸던 거하고 같은 거죠. 우리 스타우트 여사는 양심을 감정적 애착을 기반으로 한 의무감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없어야겠네요. 하나는 감정적 애착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사랑 붙이라고 했죠.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 붙이, 사랑이 붙어있질 않아. 그 마음에. 그래서 차가움이죠. 사랑은 따뜻함이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은 불타오르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차가워요. 얼음처럼. 소시오패스. 그리고 의무감이 없습니다. 의무감이라는 것은 책임의 근본이에요. 책임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책이란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맡기다와 맡다. 맡기는 것은 뭐 둘 다 만남의 한 형태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내가 만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넘겨주는 건 맡기는 거네요. 넘겨받는 것은 맡는 겁니다. 그럼 맡겼을 때는 어떤 일을 하라고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나에게 맡겨진 거라면은 그걸 내가 맡아서 해야겠죠. 이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졌어야 되고요. 내 일 이하여야 되고 그것을 내가 끝까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의무인데요. 뭐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 정도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개념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땅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일, 또는 이제 맡은 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의무란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데요. 의라는 것은, 옳다라는 것은 놀랍게도 양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희생제의 양을 제물로 바쳤죠. 근데 그 양이라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양이 흠이 있으면 오히려 신에게 벌을 받죠. 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그럼 이제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로 신에게서 받은 것이죠. 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이 올바름이네요. 아, 그렇군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떠맡은 것, 나에게 맡겨진 것, 그것을 옳게 지키고 해내는 것, 이것이 의무입니다. 그 올바름이란 말이 이미 들어가 있네요. 마땅히 해야만 할 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마땅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쭉 그 다음부터는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무시한다, 고통을 준다, 성적으로 약탈한다, 거짓말을 잘한다, 감사할 줄 모른다, 죄의식이 없다, 아무튼 뭐 수많은 나쁜 말은 다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말이 좀 와닿는데 77쪽에 두 번째 달러 가운데쯤 보면은 섬뜩한 눈을 지녔다. 섬뜩이라는 건 이제 무서운 세계를 말하는 건데요. 빛이 번개가 번쩍 칠 때, 그때 우리가 주로 이제 번쩍이라고 씁니다. 섬뜩이란 말을 쓸 때는 주로 배일 때. 이 종이에 많이 배웠나요? 배인 것 같아. 이럴 때, 그죠? 섬뜩. 뭔가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 일이 벌어졌는데, 좀 뒤늦게 깨닫게 됐을 때, 이것이 섬뜩입니다. 근데 깨닫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가 철철 나잖아요. 심지어 다리가 부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뇌진탕을 입었는데, 괜찮아요. 근데 그런 일이 가끔 많아. 남자애들은 뭐 그냥 선머스마라는 말을 선이라는 게 싸납다 이런 뜻이야.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잖아, 남자애들이. 그러다 보면 뭐. 그래서 병원에 갔죠. 그러면 이제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응급실에서. 근데 왜 꼬맹이 하나가 실체에 실려서 왔어. 근데 딱 봐도 오른쪽 그 발목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야. 그 분명히 그건 부러진 거지 뭐. 멀쩡한 다리가 왜 그렇게 있겠어. 근데 애가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근데 그 부모가 한국 분이 아니시더라고. 또 우리 또 어지럽이 넓잖아. 그래서 다 물어봐서 또 소개해주고 다 해야 되잖아. 애는 우리 말을 잘해. 그래서 좀 물어봤더니 아주 상상도 못한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을 올라가는데 아주 그 이제 비탈길이 아니고 이렇게 좀 경사도가 좀 완만한 이런 비탈길이야. 근데 이제 차도가 있긴 있는데 완벽히 구별되어 있진 않고. 근데 저쪽 앞에서 갑자기 그 볼링공이 굴러온 거야. 근데 얘가 못 본 거야, 이거를. 근데 볼링공이 굴러와가지고 다리를 탁 쳐가지고 얘가 그 볼링공에 다리가 부러진 거야.
아,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어. 근데 걸을 수가 없는데 병원에 와가지고 갑자기 의사 선생님 가운을 딱 보자마자 애가 울기 시작을 해. 이게 성득이다 이 말이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난 첫눈에 봐도 저건 부러진 다리야.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지. 어떤 놈이 일부러 굴렸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건 비정상적인 어떻게 볼링공이 그 골목에서 굴러 내려올 수가 있어. 이건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란 말이야. 경찰이 와가 조사를 이제 하러 갔어. 섬뜩이라는 게 되게 이런 거야. 당하고 나서 나 다리 부러졌나 봐 이런 거.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제 소설 제목으로도 지금 쓰고 있는데 어쩌면 당신. 잘 사귀었어 우리가 알고 지냈는데 갑자기 그러는 게 어쩌면 당신이 소시오패스? 어쩌면 당신이 도둑? 이 어쩌면 당신 데카르트의 그 의심 있잖아요. 두비티오 의심.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두비티오 에르고스툼 의심한다.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이런 이제 섬뜩함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소시오패스를 고발을 할 건가요? 어떻게 무슨 죄로 고발을 하죠? 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 그죠? 네, 이 차가미들은 고발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었네요. 78쪽에 보니까 두 번째 단락. 그러면 무엇이 이 차가미들, 소시오패스들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쪽에 79쪽에 가면은 한 가지의 중요한 요까지만 얘기하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을 얘기했는데요. 79쪽의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죠. 이기는 것. 소시오패스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건 이제 임상 연구자가 말해주는 거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삶을 게임으로 본다는 거야. 그럼 이제 게임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게임은 우리말로 그냥 놀이란 뜻입니다. 번역을 우리가 못했죠. 컴퓨터 게임이면 컴퓨터 놀이죠, 뭐. 놀이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게임과 놀이의 중요한 특징이 차이가 있습니다. 놀이는 일단 재미있어야 되죠. 재미있어야 돼서 누구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자발성이 있어야 돼. 게임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은 두 가지 모두 적용이 됩니다. 놀이는 자발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놀이야. 근데 놀이가 되려면은 서로가 합의하는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해. 자발성과 규칙. 그러면 놀이가 되는 거죠. 법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게임은 거기 한 가지 특징이 더 들어가면 됩니다. 이기고 짐을 겨루는 놀이야.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거니까 좀 감정이 격해지겠네요. 거기다가 이기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 우리 더 위너 테이크 올이라는 승자 독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기면 다 갖기, 지면 다 잃어버려. 쇼생크 탈출에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그죠? 삶을 게임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가 루저가 됐을 때, 뭐 패배자가 됐을 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자살을 감행하죠. 네, 주로 권총으로 합니다. 왜? 한 방으로 가야 되거든. 하지만 최근에도 강훈이란 분이 이제 자살했잖아요. 그냥? 목 매달아 죽었단 말이야.
목 매달아 죽는 경우는 되게 한으로 죽는 거야. 그 인생을 게임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거대한 구조화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게임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고 지는 놀이로 보는 거예요. 그럼 진정성, 진지함이 빠지네요. 언제든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 규칙을 바꿀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놀이,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요, 저한테 유리한 규칙만 규칙으로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거는 규칙을 바꿔버려요. 지 멋대로 하는 거죠. 80쪽 보니까 스킵은 이기는데 뛰어나다. 제가 이제 브라키라고도 했었죠, 그죠? 이기는데 뛰어나다기보다는 브라키질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오직 제 마음대로 막 부려먹어요. 제 입속 챙기는 데는 눈이 뻘겋고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데는 아주 인색해. 이게 브라키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사람들을 불확실로 만드는 걸까요? 생존 경쟁이요? 과연 생존 경쟁이 사람들을 불확실로 만드나요? 아니야. 오히려 우리 한국전쟁 때도 인정이 넘쳐났을 때입니다. 물론 생존 경쟁이 강해서 가족끼리는 이제 똘똘 뭉쳐서 살아야만 했던 특징이 있지만은 소시오패스 이러한 특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다는 차가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타우트 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한 거고요. 두 번째 사례 이제 스탬프맨이 나오죠. 스킵보다는 조금 약한 소시오패스인데요. 왜 스탬프맨인지는 알겠죠. 맨날 우표를 훔쳐요. 그리고 잡혀요. 그리고 감옥에 가요. 교도소 갔다가는 나오면은 또 우표를 훔쳐요. 또 들어가요. 이게 뭐 좀도둑이죠. 근데 이 좀도둑 짓을 왜 할까요? 이 스탬프맨은 우표를 훔치면 경찰이 출동하죠. 그래서 난리 법석을 떠들잖아요. 난리 법석을 떠는 걸 보고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 이게 소시오패스라는 거냐. 남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역지사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남을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쥐락펴락 가지고 놀려고 하는 사람,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것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재미난 질문이 있었죠. 이건 오늘 다루지 않을 텐데요. 84쪽. 소시오패스는 자신이 소시오패스인 줄 아는가? 나쁜 놈은 자기가 나쁜 놈이지 않아요? 이건 확실한 것 같아. 자기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가 아름답다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지가 못된 놈은 지가 못됐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죠? 어떤가요? 악당은 자기가 악당이라고 보나요? 아니 모르겠어. 난 궁금하기도 해. 제가 아는 분도 정말 못된 사람이 있는데 너무 능청맞고 천연덕스러워가지고 어떤 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막상 겪어보면 천하의 못된 놈이야. 너무 이게 그 속것이 너무 다르니까 순간순간 막 바뀌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 못된 놈인데 저는 그게 궁금해. 저 사람은 자기가 저렇게 못됐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을까? 아니면은 모르고 있을까?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사람 그걸 즐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못된 짓 하는 거를 통쾌하게 생각해. 그리고 자기의 농간에 놀아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알고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가지 이제 문장을 소개할 텐데요. 하나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뻔뻔하다는 거네요. 이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모든 게 남의 탓이죠. 이걸 뻔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뻔뻔하다. 우리말로는 이게 펀펀하다에서 왔는데요. 펀펀하다. 잘 모르실 거예요. 반반하다. 여자 얼굴에 가끔 쓸 때가 있잖아요. 얼굴 참 반반하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번번하고도 연결되고 펀펀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좋은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지르르 하다 이런 뜻인데 번지르르 반지르르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야단을 쳤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막 얼굴이 붉어졌을 거야. 근데 마치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멀쩡한 사람이 있죠. 여기 뻔뻔하다는 뜻이야. 뻔뻔하다는 것은 요 묘한 그 조어법이네요. 얼굴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뉘우치거나 뭔가 그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니 뻔뻔하게. 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 이게 뻔뻔하다는 말의 의미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이런 것도. 이런 경우도 분명히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 있고요. 86쪽 가면 첫 번째 단락에 나는 그런 적 없어 라고 또 발뺌을 하는군요. 하나는 뻔뻔하고 두 번째는 발뺌하는군요. 터무니없는 논리를 쓴다고 그랬는데 터무니라는 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아니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야 내가 지금 뭐 뻔히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적이 없다고? 이 거짓말쟁이. 아무리 다그쳐도 심지어는 증거를 코앞에 들이대도 그런 적 없다고 그냥 오리발 딱 내밀잖아요. 야, 그리고는 이건 사적인 얘기니까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너무 중요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엉뚱한 근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꼬맹이한테 학생한테 학부모가 학생한테 막 욕을 했어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모욕을 준 거예요. 꼬맹이한테. 그 얘는 어른이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때 어른이 와가지고 갑자기 온화한 표정으로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냐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뒤에 항변할 수도 없고 뭐 참 난처하잖아 꼬맹이 입장에서. 그런데 애들이 이제 증언을 해준 거야. 이렇게 서류로. 자기도 듣고 해가지고 이제 다 서명을 해가지고 경찰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학부모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사악한 놈이어가지고 다른 애들을 모두 꼬드겨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애 이렇게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와도 무얼 가지고 오든지 간에 얘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한 거다. 그 나머지 애들은 다 무슨 헛개비야? 뭐 꼭두각시야? 얘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애 그게?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늘어놓잖아요. 요때 우리가 터무니없다고 그래요. 터라는 것은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상누가 공중누가 이 터 없이 어떻게 집을 져요? 집이 여기 있었다고 주장을 해. 그런데 집이 없어. 집이 없는데 그랬더니 있다니까 우겨. 내가 뿔 얘기했었죠, 그죠? 뿔. 그러면 그럼 터에 자리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터의 무늬야. 그래서 봤더니 터에 무늬도 없어. 터도 없고 터가 있었던 흔적 무늬도 없어. 이게 무슨 집이 있다고 그래? 이게 터무니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엉터리 더 재미있는 말인데 엉터리는 집신 삼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신발 있잖아. 신발에
깔창 있죠? 바닥. 이게 엉터리야. 엉터리 없는 신발이 이 신발이 아니에요. 재미죠, 그죠? 그럼 맨발로 다니는 거야, 이게? 엉터리 없다는 또 그런 거야. 나는 그런 적 없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가 다 저질러 놓고는 그냥 완전히 부정하는, 발뺌 중에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소시오패스 짓을 할까요? 앞으로 이제 그 논의를 쭉 해가야 되지만, 오늘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첫 번째는, 감정적 애착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울러 그 얘기는 의무감, 책임감이 없다, 죄의식이 없다,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보다 이제 중요한 얘기는, 삶을 게임으로 보더라. 그래서 이기고 지는 관계로만 본다. 전쟁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싸움터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삶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다 잘난 거고 우월한 거고 지는 놈들은 전부 어리석다. 자기는 어쨌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쓰고 이기면 통쾌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죠? 이기고 나면 전쟁이 끝나지 않아. 그럼 따분해져. 또 다른 전쟁.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라고 지금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